서동현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퇴임한 판사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이었죠. 텃밭에서 갓 뽑은 상추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호가 오늘은 전화라도 받아주었으면 좋겠네. 손끝이 떨렸어요.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민호는 한때 밝고 활기찬 소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미래가 창창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동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가족은 온전했어요. 아내 미경도 아들 민호도 모두 함께였죠. 하지만 민호가 20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서민호 군의 아버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드님께서 패싸움에 연루되어 동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아버지, 저는 정말 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밀었을 뿐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민호가 상대방을 밀었는데 그 청년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던 거예요. 의도치 않은 사고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재판 과정에서 동현은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피해자 측의 강경한 태도와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었죠. 결국 민호는 소년원에서 2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동현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범죄자의 어머니로 살 수 없어.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심은 단단해 보였어요. 미경아, 민호는 우리 아들이야. 실수한 거지. 범죄자가 아니야.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판사잖아. 어떻게 우리 아들이 법을 어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경은 영원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동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소년원에서 민호를 면회 갈 때마다 동현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한때 꿈 많던 소년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져 갔거든요. 연회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호를 바라보며 동현은 결심했어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2년 후 민호가 돌아왔을 때 세상은 냉혹했어요. 취업은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민호를 따라다녔고 그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어요. 동현은 판사직을 조기 퇴임했어요. 아들을 돕는데 모든 시간을 쏟기 위해서였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을 버리는 거예요. 동료 판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동현은 오랜 인연이 있던 철물점 사장 정 씨를 찾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 사장님, 제 아들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성실하고 일 잘합니다.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님이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단, 처음에는 견습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민호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 것에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민호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철물점에서 일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작은 웃음도 되찾았죠. 동현의 가슴에 따뜻함이 번졌어요. 그리고 그날 민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의 밝은 얼굴에 동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버지,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설렘이 섞인 떨림이었죠. 정말
어떤 아이니? 동현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름은 지영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제 과거를 알고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민호의 눈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아왔어요. 동현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처음 지영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동현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없었기에 어색함이 몸 전체를 감쌌죠. 정갈한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자신의 늙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죠.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 긴장되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영의 부모님은 이미 와 있었어요. 박철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아, 서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박철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소나기는 예상보다 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동현의 등줄기로 이상한 한기가 흘렀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동현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철민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희망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젊은 사업가들을 지원한다고 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철민의 말에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나치게 열정적인 모습이 과장되어 보였거든요. 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판사였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말을 돌렸죠. 공무원이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박철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바꿨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인가요? 민호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죠. 사실 제가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전에 제가 작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카페를 차려주고 싶어요. 젊은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요. 동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대전이면 여기서 꽤 멀지 않나요? 요즘은 KTX가 있어 금방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잖아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본 동현의 마음이 흔들렸죠.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민호가 검은 정장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지 못하자 동현이 다가가 도와줬죠. 긴장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설렘이 공존했죠.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동현의 가슴이 찡해졌어요. 여전히 자신감 없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물론이지.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결혼식 날 박철민이 동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어렸죠. 서 선생님, 이제 한 가족이네요. 앞으로 우리가 민호도 아들처럼 챙길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동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후 민호와 지영은 대전으로 이사했어요. 동현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민호 부부에게는 대전의 빌라를 마련해 주었죠. 집 구할 때도 박철민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민호는 매주 전화해서 카페 준비 과정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지영과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했죠. 아빠, 장인어른이 카페 운영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잘해주세요. 동현은 안도했어요. 그의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어요. 민호의 전화가 뜸해졌고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죠. 문자에도 대답이 늦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동현의 가슴에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판사로 일하며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동현은 지갑을 두고 대전을 방문했어요. 원래는 민우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깜짝 방문을 결심했죠.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직감이 맞기를 바라지 않았거든요. 민우의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동현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자신이 설정해준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현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박철민이 민우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이 죄수 새끼가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그의 볼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지영은 주방에서 그저 뒤돌아선 채 무관심하게 있었어요. 동현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박철민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서 선생님, 어떻게 여기? 동현은 말없이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의 떨리는 손을 잡았죠. 민우야, 괜찮니? 아빠가 왔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모습에 동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동현은 고개를 돌려 박철민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죠. 짐 싸,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간다. 박철민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가족 내부 일이니까 서 선생님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판사 시절의 위험이 돌아온 것 같았죠. 이 집은 제가 민우에게 마련해준 집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손댄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놀란 듯했지만 어딘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버님, 그냥 오해예요.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셔서. 동현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민우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우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쫓아올 것처럼 불안해했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동현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해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다짐했죠. 서울집에 도착하자마자 동현은 민우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민우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있었어요. 민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아빠. 장인어른이 여러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동현의 심장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그들은 처음부터 민우를 노렸던 거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동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30년 동안 정의를 지켜온 판사로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걱정 마, 민우야. 아빠가 반드시 해결할게.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빛났어요. 정의의 칼날이 곧 무자비하게 내려칠 것임을 예고하듯이 동현은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심판해왔지만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의 손은 옛 서류 가방을 열며 미세하게 떨렸죠. 가방 안에는 판사 시절 사용하던 노트와 녹음기가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동현은 작은 노트에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어요. 민우 명의의 2억 원 대출, 강제로 선언하게 한 서류들, 그리고 육체적 폭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동현의 눈에는 피곤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죠. 컴퓨터 화면에 희망 네트워크를 검색했어요. 화려한 웹사이트에는 성공 스토리와 화려한 약속들이 가득했어요. 역겨운 가면이군. 검색을 계속하자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박철민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현의 눈이 커졌어요. 취약 계층을 노린 금융사기, 이자 사기, 다단계 사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민우를 노렸던 거예요. 소년원 출신이라 취업이 어렵고 판단력이 흐려진 청년,
게다가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죠. 동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죠. 괜찮아, 민호야. 오늘 아빠가 대전에 다녀올게.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가지 마세요. 장인어른이. 동현은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철같이 단단했죠. 걱정하지 마. 이번엔 증거만 가져올 거야.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동현은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일기장이 있다면 그것도 가져와야 했죠.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중요한 판결을 앞둔 판사처럼 말이에요. 빌라 단지 입구에서 동현은 망원경으로 상황을 살폈어요. 운 좋게도 박철민 가족이 모두 나가는 것이 보였죠. 까만 차를 타고 떠나는 그들을 확인한 후 동현은 빌라로 향했어요.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집 안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체 어디에? 작은 방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공간에 민호의 모든 물건이 쓰레기처럼 던져져 있었죠. 옷, 신발, 심지어 결혼 사진까지. 동현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책상 서랍에서 민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몇 페이지를 넘겨봤죠. 오늘도 맞았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장인어른이 또 화를 냈다. 돈을 더 달라고 했다. 소영이가 변했다. 더 이상 웃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살려주세요. 동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검사 시절 어떤 잔혹한 사건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아들의 작은 외침 앞에서 무너졌죠. 컴퓨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박철민이 민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장면,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장면, 지영이 옆에서 비웃으며 지켜보는 장면.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죠. 동현의 심장이 멈출 듯 했어요. 재빨리 영상 몇 개를 USB에 복사하고 일기장을 챙겼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동현은 숨을 죽이고 작은 발코니로 향했어요. 다행히 비상 계단이 있었죠. 조용히 창문을 열고 몸을 숨겼어요. 창문이 왜 열려있지?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현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바람이 불었나 보네. 창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심스럽게 비상 계단을 내려가 빌라를 빠져나왔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동현은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충분하진 않았지만 시작점으로는 괜찮았죠. 집에 돌아오자 민호는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동현은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죠. 괜찮아.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야. 다음 날, 동현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판사 시절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에게 전화했죠. 최 검사, 나 서동현인데, 그래, 오랜만이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대면만 남았죠. 동현은 대전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엔 민호의 집이 아니라 박철민의 희망 네트워크 사무실이 목적지였죠.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동현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희망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박철민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약속이 있으신가요? 가족 일로 왔습니다. 서동현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동현은 박철민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받았어요. 박철민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서 선생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민호는 잘 지내나요? 동현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어요. CCTV 영상, 일기장, 대출 내역, 그리고 박철민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이게 다 뭡니까? 박철민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증거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학대했는지 보여주는. 박철민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그딴 증거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이 다 알게? 동현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그런 생각이십니까? 경계선 지능이나 취약한 사람을 이용해도 괜찮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약한 자는 당하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놈이라니까. 돈만 보여주면 뭐든 자발적으로 사인하고. 동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자백을 받아냈죠. 그럼 박 사장님은 민호가 약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이용하기 쉬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니면 왜 우리 딸을 그런 전과자랑 결혼시키겠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동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충분했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뭐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동현이었습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판사라고요? 네. 30년간 판사였습니다. 사기꾼들, 강도들, 살인자들,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지요. 박철민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듯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자백도 포함해서요. 동현은 녹음기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기 의도, 범행 계획,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용했다는 자백까지. 박철민은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어요. 하지만 동현은 더 빨랐죠.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걸 포함해 여러 복사본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박철민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차돈, 이러지 맙시다. 우리 대화로 풀어요. 동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대화요? 내 아들이 맞을 때는 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철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동현은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정이었죠.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동현의 오랜 법조계 경험과 확실한 증거 덕분이었죠.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피고인 박철민, 이지영, 박영호에게 사기, 폭행,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동현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전에는 판사석에 앉아 선고를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피해자 가족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어요. 그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지영은 아버지와 달리 마지막까지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동현의 마음이 더욱 아팠죠. 민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법원을 나서는 동현의 옆으로 후배 검사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도 냉정하게 대처하신 게 놀랍습니다. 동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고맙네, 최 검사. 자네 도움이 컸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민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동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동현은 심리 상담사를 찾았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윤 선생님, 민호 씨의 경우는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어요. 과거의 소년원 경험과 이번 사기 피해가 겹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민호 씨가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동현은 큰 결심을 했어요. 오랫동안 계획했던 변호사 개업은 잠시 미루기로 했죠. 지금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대신 서울 근교로 이사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 넓은 마당이 있어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집이었죠. 민호야,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민호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점차 새 집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좋아요, 아버지.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사한 지 석 달쯤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최 검사였죠. 선배님, 근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민호 씨도 보고 싶었고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죠. 박철민의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 고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최 검사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소식 들으니 다행이네요. 동현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복지부에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동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이나마 위로했죠. 윤 선배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 검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선배님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면 어떨까 해요. 경험도 있으시고 법조계 지인들도 많으시잖아요. 동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죠. 그 제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변호사 개업 대신 취약 계층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죠. 겨울이 찾아왔어요. 첫눈이 내린 날, 동현과 민호는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본 민호의 웃음에 동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민호의 말에 동현은 놀랐어요. 지영이 이제 생각 안 나요. 가끔 꿈에 나오지만 이제 안 무서워요. 동현의 목이 메었어요. 아들의 회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충만했죠. 다행이구나. 그리고 아버지,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중에 목공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철물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해요. 동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내일 근처 목공소 한번 알아볼까?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죠. 한편 동현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최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취약계층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죠. 30년간의 법조인 경험을 살려 민호처럼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그 센터에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원이 될 거야.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동현은 민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어요. 민호야, 너는 이런 상처가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죠.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동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죠. 취약계층 권익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죠. 특히 민호의 이야기를 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센터를 찾았어요.
아버지,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민호의 눈에 자신감이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동현의 가슴이 벅차올랐죠. 어느 봄날, 동현은 텃밭에서 일하다 잠시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그는 깨달았어요. 정의는 법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려는 의지 속에 있다는 것을.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악행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민호야, 오늘은 내가 키운 상추로 쌈 싸 먹자. 동현이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상추를 들고 외쳤어요. 네, 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민호가 달려와 상추를 받았어요.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유대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텃밭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었어요.